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어제 정치권에서는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이냐고요? 아닙니다. 보수 여전사로 불린다는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삭발식을 감행한 건데요. 본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의미가 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요. 명분은 조국 장관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 요구였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소중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뭔가 중대한 각오나 결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빼고는 언론의 관심을 받으려 한다는데 일단 그 목표는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찬바람 불 텐데 걱정되긴 합니다. 9월 11일 수요일 여러분의 관심이 배고픈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종합선물 세트예요.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누굽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용준을 대신해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이 바꿔치기를 하려던 남성이 서울 마포경찰서의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범인 도피죄를 적용했는데요. 네. 기존에는 저희가 30대로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이 남성 27살로 밝혀졌습니다. 애초에는 조금 잘못 알려졌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27살 네. 예, 20대로 밝혀졌고 네. 그리고 어제 3시간 가까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남성의 진술로는 내가 정말 그냥 친한 형이어서 네. 도와주려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함께 타 있던 동승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동승자는 당시에 여성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여성에 대한 조사도 이제 마쳤답니다. 이른바 장용준의 음주운전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하하 참 아는 형님, 이 아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어제 경찰에 나왔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장현준 씨가 뭐라고 전화하셨나요? 네? 아는 형님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장 씨랑 어떤 사이세요? 대가성 여부를 약속한 부분이 있었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장재원 의원 언급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바꿔치기는 혹시 누가 직접 부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 없습니다.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나중에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뭐 네. 별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올라가네요. 대체로 저렇게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딱 붙어가지고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질문이 네. 가장 중요한 혐의 사실이에요. 아. 다른 거 따질 것도 네.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늘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하는 내용 보면 네. 부탁 받았느냐. 아하. 즉 말하면 범인 높이 교사에 의해서 당신이 그런 행동했느냐. 그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냥 공짜로 해줬느냐 아니면 대가 약속받고 그런 행위 했느냐. 요거 지금 물어보신 거거든요. 네네. 기자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분 대답 안 하고 갔는데 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는 뭐 이 사람하고 이 그 장애원 아들 장용준이하고는 뭐 한두의 아른 관계는 아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네. 가까운 관계다. 아주 깊은 수준의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또 본인도 뭐 친해서 연락받고 도와주러 갔다. 여기까지는 얘기하는데 부탁을 받았느냐? 대신 운전했다고 그 부탁 받았느냐? 뭐 이런 것 등등에서는 지금 함구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교사, 대가성에 의한 어떤 교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이제 아마 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거절을 했어야지 맞고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부탁해서 대신 좀 해줘요 했다면 그것도 말렸어야지 맞죠. 그런데 그러네요. 본인이 가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하고 나타났다면 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이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제 앞서 기자들이 이제 질문 막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제 우산으로 이제 가리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우산 이제 비가 오니까 우산 썼겠죠. 가렸다는 표현은 안 할게요. 그런데
당시에 장영준 씨가 뭐라고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그냥 답변이 동문서답이에요. 아닙니다.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예. 전화해가지고 전화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겠죠? 그렇죠. 형 보고 싶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 싶어. 뭐 이랬으면 아하.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아하. 범인 도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음주운전도 상당히 나쁘지만 더 나쁜 게 바꿔치기라는 거는 아마 일반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본인도 지금 입건된 상황인데 본인이 범죄에 어떤 가공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이 의원실 관계자이냐, 연예계 관계자이냐, 뭐 이게 좀 분분했었는데 네. 복장 차림을 봤을 때는 의원실 관계자는 아니어 보입니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연예인 관계자도 아니라고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병이 지금 확보됐고 27살짜리의 아는 형님이라고 이렇게 무슨 예능 방송 뭐 주제 같기도 제목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그 정도로만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김복진 의원님, 네. 이제 많은 분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이제 경찰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네, 예. 이게 계속해서 이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이유가 이 27살 남성, 내가 운전했다고 등장했던 이 남성이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건 뭐 이미 경찰 단계에서는 거의 확인이 됐을 거예요. 뭐 저 사람의 휴대폰을 분석한다든지 저 사람의 활동 범위를 파악을 하면 그 여부는 이제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네. 저건 숨기려 한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겠네요. 요즘 같은 네. 세상에 네. 그러니까 뭐 조만간 드러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장 의원 사무실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래요? 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민심이 흉흉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하는데도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걸 보면요. 관련해서요. 이 장용준 씨 측 변호인이 어제 기자들 앞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가족들이 개입된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 보도상으로 뭐 모친이 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을 했다 이 부분도 사실하고 전혀 다르고 합의는 저희가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피해자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뭐 이렇게 좀 보도가 좀 나가는데 뭐 합의금 1,000만 원인데 이건 전혀 이런 워딩도 없었고 이건 전혀 사실 아닙니다.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하신 상황인 건가요? 예, 합의는 했고요. 합의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모든 범죄자들 자백을 했고요. 본인 잘못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장용준 씨 측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해자분과 합의를 했다고 지금 얘기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밝히기로는 본인이 이제 합의를 할 권리를 위임을 받아서 직접 이제 변호인이 합의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 네. 합의 액수가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500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3,50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이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을 이제 제시를 하고 합의가 된 것은 아무래도 장용준 씨 측에서 빨리 합의가 돼서 이 사건이 무마되기를 바랐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어차피 재판을 받고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을 해야 이제 본인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도 밝히기로는 네.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네. 사실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액수가 얼마에 합의하느냐 이것은 사실 당사자들의 이제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3,500만 원에 합의를 한 것이 뭐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액수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장용준 씨 측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제 변호인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그 의사 없이 합의를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장용준 씨 측에서 뭐 액수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것이고요. 그 범위 안에서 해결이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박준 변호사님, 예. 이 3,500만 원에 이제 합의를 했다는 기사에 대해 달린 댓글을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곱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원래 같으면 뭐 몇백만 원 수준이겠죠, 합의가. 뭐 저희가 정확하게 부상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인 금액의
월등히 상회한 금액입니다. 이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살펴봤을 때, 근데 처벌받는 데는 그다지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지금 범인 도피 교사죄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범죄는 이 피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다친 부분하고는 그 부분은 합의가 의미가 있지만 이 범죄들은 뭐 반의사 불벌죄 내지 친고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형의 뭐 고려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처벌하는데 수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관련해서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내고 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그 사건에 대해서 합의금 3,500만 원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에 김복준 의원이 이렇게 밝혔대요. CCTV 유출,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됐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됐다. 그러면서 피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데 이거 타당한 주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요즘에 뭐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돼 가지고는 뭐 하도 이 말도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로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하는 경찰이건 검찰이건 피의사실 공표죄로부터 자유로운 아마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진전된다면 대한민국의 알 권리는 아마 실종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의사실, 악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피의사실을 고의로 공표하는 것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어떤 공개와 이게 그 행동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의원님 신분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마 그 CCTV 지금 각종 언론에 공개된 CCTV는 제가 알기에는 기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고정식 CCTV를 아마 취재해서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경찰이 배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확보한 CCTV를 언론에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장 의원이 조금 오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거기 보면요. 이 CD에 보면은 제목이 뭐였냐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못난 아들을 둔 죄인이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그 전에 저 SNS 내용 올리기 전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못난 아들 둔 죄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언론에 그 허위 기사했는데 법적 대응할 거에 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풀 워딩을 보면 못난 아들을 둔 죄로 참고 참았지만 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게 어떤 것과 관련돼 있냐면 그 장제원 의원실 사람과 막 바꿔치기한 운전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가자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실제로는 또 민사상, 형사상 대응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꺼낸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혜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이 말에 지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데 장제원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국회의원 정도면은 뭐 공인이라고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떤 근거 없는 기사에 시달려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피해자한테 받은 문자라면서 그 내용을 또 공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장제원 의원이 이 오토바이 운전자, 이 피해자가 이 장제원 의원의 아내에게 보냈고 이 아내가 래퍼 장용준에게 전달한 그 문자를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요? 그 문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누구누구입니다. 장용준 씨는 당시 저에게 사과를 하며 예의도 바르셨고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저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어린 친구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다고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이분도 이 피해자분도 예의가 바르시다고 이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따뜻하네요. 진짜 좀 이렇게 자기 배달 일 상당 부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어린 친구가 또 힘냈으면 좋겠다. 장영준 씨 걱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19살 먹은 장용준 씨가 가해자죠. 본인 입장에서는 사과했고 예의도 바르셨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합의하자 뭐 이랬다는 말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를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이 짧은 몇 줄 속에 그 이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그 의혹 제기하는 게 전체가 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렇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마음이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저는 갑니다.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 사안의 어떤 그 이 교통사고라면 솔직히 통상 사례보다는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 합의금 받으셨어요. 풍부하게 합의했으니까 뭐 유감도 많이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잘 말해주고 싶은 건 인간 그 뭐 본성이니까 그거에 네. 대해서 갖다부터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네. 글쎄요, 이거는 뭐 결국은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 갖고 경찰이 수사하고 진상 밝히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불러서 교사했는지 뭐 대가가 주고 오고 갔는지 이런 것 등등은 결국 경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조국 장관 논란 국면에서 야당이 했던 이 비판 중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조국 후보자, 이제 지금은 장관이지만 당시에 후보자 딸 문제에 불거지고 뭐 그랬을 때 이 수신 제가에서 제가를 잘 못했다. 조국 장관이.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그 아들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적용될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은 야당 의원 중에 유능한 국회의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갓 20살 된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잘못된 행동을 덮으려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글쎄요.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 다시 한번 신경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합의되고 마무리된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가 감히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허.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이 만화 영화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이 상황은 지금 방송사고 상황은 아닙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왜 저희가 이 흘러간 김청기 감독의 이 태권브이 만화 영화 주제가를 들려드릴까요? 네, 정말 그 추억의 노래죠. 만화가죠. 네. 이 만화를 보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태권브이 주제곡을 이제 틀어드린 이유 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북 무주군에는 해발 420m의 향로산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이 산이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 내년쯤에 조형물이 세워질 계획이라고 하는데 산에다가? 예, 그 산 정상에요. 정상에? 그런데 이게 뭐 브라질에 보면 예수상이 있잖아요. 큼지막한 예수상. 그런 대형 조형물을 태권브이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어허. 자, 높이가 33m고요. 그리고 아파트 12층 높이와 맞먹는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뭐 네네.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그 자유의 여신상처럼 그 안에 조형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주변 경관을 이렇게 구경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전망대 역할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주변에 태권도 공원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태권도와 관련된 가상현실 체험, 뭐 스카이워크 등 뭐 이런 시설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높이가 33m면은 상당합니다. 왜냐면 뭐 아파트 한 층을 한 3m로 잡았을 때는 정말 뭐 상당해요. 10층이 넘는 지금 그런 높이 한 12층 정도 된대요. 그러면 글쎄요. 뭐 아까 뭐 뉴욕
아, 뉴욕 안 가봤어요? 김기관 아나운서? 뉴욕을 가보긴 했는데요. 한 번 가봤는데요. 왜 거짓말해요? 그럼 안 가봤다고 그랬더니. 아니, 자유의 여신상은, 그거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뉴욕 안 가봤어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저도 뉴욕 안 가봤거든요. 그리고 아, 정말요? 동병상련이다 그 얘기하려 했더니 또 가봤다고 그러면 근데 어떡해요? 김명준 앵커는 딱 봐도 뉴요커처럼 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멋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뉴욕의 자유여신상, 뭐 브라질의 뭐 예수상, 이런 걸 만들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산 정상에, 글쎄요, 근데 33m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예. 이거 세우려면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이 꽤 듭니다. 72억짜리 대박 사건. 공사가 되는 아주 큰 어떤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왜 이걸 하냐 보니까 14년도 정도에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이 무주에 태권도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뭐 엑스포라든지 이런 행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이 무주에서 태권도 중심지로 만들고 싶은데 생각보다는 홍보가 좀 안 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태권부위를 생각해낸 겁니다. 아하. 그래서 태권부위를 하면 태권도 고장의 이미지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은데 태권부위라는 거. 72억. 야, 이게 근데 70억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저 상황은 지금 여러분께 이제 참고로 33m 조형물을 세우면 저렇게 될 겁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세요. 합성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33m 세우면 멀리서도 보이긴 보이겠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외계인은 확실히 안 들어오겠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예전에 진짜, 뭐 외계인 얘기하니까 예전에 우리 우스갯소리로 지구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남산타워에서 레이저를 쏘고 그 레이저를 63빌딩에 반사해서 국회로 쏘면 국회 도움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로봇 태권블 쭉 나온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지금 로봇 태권블가 산 정상에 서면 진짜 외계인 안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공사는 아직 안 됐어요. 양진 변호사님. 맞습니다. 아직 착공도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 계획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3년 전부터 사업 추진에 이제 착수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오래 기획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국비 25억 원을 이제 확보를 해서 건립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 사실 착공도 못한 상황이고 3년 전부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뎌지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준비 단계에서 논란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네. 이게 언제 과연 착공이 될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속담중에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 있습니다. 이제 로봇가 산으로 간다, 조형물이 산으로 간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민들의 반응일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상 정상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발상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할 경우에는 홍보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계획 단계에 좀 있었고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고. 우리 무주 군민분은요, 정말 참 멀리 정말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자연 환경을 걱정하잖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박준 변호사님. 네. 무주 군청 관계자가 실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성공하면 대박인데 이게 실패하면 흉물이다. 지금 내부 입장 정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향로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네. 향로산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경치도 좋고 맞아요. 네. 무주에서는 휴양림으로 하든지 아니면 체험단지, 숲 체험단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휴양림에 로봇 태권부가 딱 서 있다. 뭔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태권부위를 뭐 홍보하는 걸 이해를 하지만 굳이 향로산 꼭대기에 저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네.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군청 내부에서도 성공의 확신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글쎄요, 저게 정말로 이 군청 관계자 얘기처럼 대박 치면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지금으로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도 지방자치단체장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방에서 이런 거 비슷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술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이건 완전히 이제 아웃. 그냥 뭐 망하는 거 아니면 성공하면 이른바 대박 이런 식의 사업은 하는 게 아니래요 원래가. 세모표 OX 말고 세모표 세모표 정도 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그 원칙적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실패해 버리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피해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네. 뭐 사업 수익성 같은 거 이런 거 공청회라든지 다각도로 또 그 환경 관련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각도로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김기혁 아나운서 남의 네.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앞서 뭐 뉴욕의 자유 여신상 그다음에 브라질의 뭐 거대한 예수상도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정말 잘된 케이스 세계 곳곳에 잘된 경우 몇 개지만 보고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조급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주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 무주군에 인근에 태권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이 고장의 이미지와 이 태권브이가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만화가 국내 토종이기 때문에 이 토종 캐릭터라는 점을 고려를 했다라고 밝혔고, 하지만 지역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또 행정 절차와 국비 반납 등을 고려해서 이 태권브이 조형물 건립 여부를 재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뭐 이 인근의 태권도 공원과 연계를 해서 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인데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이제 발상이 유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간등의 역시 우리 김기혁 아나운서. 그런데 그런 생각 분명히 해봐야 될 거예요. 뭐냐면 이 뉴스파이터가 왜 남의 고장 사업까지 신경 쓰냐라고 볼멘 소리 하겠지만요.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피해를 보게 되면 이게 70여 개 한두 푼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국민 돈을요, 한 방에 날리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자기 임기 때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탈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 다 수렴해보고 진행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다 생각해 봅니다. 현명한 판단 내리길 뉴스파이터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참 드디어 호환 마마도 무섭다는 내일 이제 명절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짠짠 짜자잔 양지민 변호사님. 네,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고 있다가 이제 부부싸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께서는 산속에 절에 기거를 하시다가 네. 아들이 이제 어머님께 연락을 하게 됩니다. 네. 연락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불이 나게 이제 아들 내외 집으로 달려오신 어허.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도착을 하셔서 상황을 보니까 네. 아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 며느리가 술 취한 상황이었고,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직접 목격을 하시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싸움을 처음에 이제 말리시려는 의도셨긴 했겠죠. 그래서 싸움을 말리다 보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고부간의 갈등, 고부싸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며느리가 급기야 이제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기까지 하게 되고요. 결국 이렇게 싸움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건 진짜 지금 거의 지금 상당히 감정까지도 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이 상황만 듣고 일촉즉발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게 근데 이게 집안 싸움이 집안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더 커집니다. 아이고. 화가 난 며느리가 안방으로 딱 들어가서 경찰에 신고를 딱 하려고 세상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니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말리는 과정에서 막 잡아당기고 몸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화를 풀고 또 그랬으면 되는데 며느리가 더 화가 나서 아예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집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딱 신고를 하면서 어허. 시어머니가 나를 잡아당기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폭행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김복준 의원님 처음엔 부부싸움으로 시작됐는데 말리는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싸움이 번져가지고 급기야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 고소한 상황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부부싸움을 하면서 산속에 가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도록 부른 아들이나
저는 그 부분 이해 안 가요. 네. 뭐 자세한 이 저간의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불쑥 저는 어머니야 자식이 전화하니까 산속에 절에 있다가 내려갔겠죠, 불이 났게. 갔더니 이제 며느리가 술에 취해 있으니까 아마 선입견은 작용했을 겁니다. 내 아들은 술도 안 먹었는데 가보니까 며느리가 술 취해 있으니까 며느리가 아예 일방적으로 잘못한 걸로 인식했을 개연성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한테 대하는 어떤 그 어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에서 며느리가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도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네네. 그런데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시어머니가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욕설을 했다, 며느리가? 아하. 이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서가 안 되는 행위죠. 그런 행위를 해놓고 오히려 그 집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시어머니를 처벌받도록 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부의 사이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쭉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런 싸움이 집안에서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요? 사실 이때 명절 즈음이 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가 됐어도 경찰이 개입을 하면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없는 걸로 하고 모시고 가요, 다. 그래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안 됐죠. 아하. 어쨌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경찰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술이 깨면 좀 반성하고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경환 아나운서. 예. 저희가 이게 술이 깨고 나면, 어제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고부간 사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것이고, 이게 검찰의 기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폭행죄로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집안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술이 깬 이후에도 이 며느리는 소를 취하지 않았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이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그 전부터 좀 깊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글쎄요, 너무 또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가정의 어떤 문제를 그냥 가정사로만 치부하고 놔두는 것도 안 좋습니다만 근데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간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박준 변호사님.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 법보로 따져보면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팔을 잡거나 잡아당기는 행사, 이게 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판사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거 재판을 해야 되니까. 네. 재판하는 과정에 판사는 그래도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무죄 선고한 이유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 행동 자체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좀 혼내고 충분히 할 수 그 있다. 와중에 좀 잡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처벌할 수 없다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이유로 피고 시어머니는 무죄입니다라고 선고를 하니까 양진민 변호사님, 혹시 그때서야 며느리가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랬을까요?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 근데 검찰에서 어쨌든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며느리의 의견도 반영을 했을 것이고 본인들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폭행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게 됐고요. 항소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심 판결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던 것인데 검찰이 보기에는 정당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가 정당했는지, 수단이 적절했는지, 뭐 긴급성이 있었는지, 보충성이 있었는지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 행위는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은 뭐라 그랬냐면 사실상 1심 판결과 같은 취지의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은 폭행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측면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말리려는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이게 유형력이 행사된 것이지 적극적으로 내가 이 며느리를 때리겠다, 폭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고의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검찰은 이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당기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사회상규상으로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또 듣고 보니까 그쪽 말도 일리가 있는 것, 재판부 판단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김복신 의원님, 예. 이게 항소심 2심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머니 제가 한때 판단 잘못했어요. 어머니 화 푸시고 우리 같이 화목하게 이제 잘 살아봐요. 이렇게 될까요? 여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났지 않습니까? 이 집안 이 정도 되면. 하하. 저는 여기 이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뭐가 있었는지를 꼭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남편 뭐 했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낳아주는 어머니를 법에다가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하고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에 남편은 뭐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됐다면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같이 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고루하고 나이 먹은 사람의 어떤 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 열망론하고 자식 같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설을 한다는 거 자체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후 열망론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사실 예전에 혹시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인생극장 AB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집안도 이때 당시에 이런 선택을 했다면, 순간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A 선택, B 선택, 이게 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부싸움을 할 때 시어머니를 불렀어야 되는지 말았어야 되는지. 그러네요. 이거는 첫 번째는 어머니를 소환한 것이 첫 번째 선택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이 사태를 방관한 것이 두 번째 선택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 아들분은요, 결혼을 했을 때 이 역할에 대한 인지가 좀 잘못되셨던 것 같은데요. 아들의 역할에서 이제는 남편의 역할로 옮겨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망각하고 아들에 대한 자기 역할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2번의 선택이 또 있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흘러넘친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드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장대우 사건은 뭐 지금까지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잔혹한 범죄였어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장대호 알면 알수록 좀 끔찍할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 기자들에게도 나쁜 놈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검찰 진술에서도 계속해서 이 장대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 조사 과정에서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다.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형을 구형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라는 당당함까지 보였다고 이게 합니다. 뭐예요, 이게 대체? 그리고 장대호는 이제 자살과 자수 사이에서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피해자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수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니,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재판을 이제 앞둘 거잖아요. 검찰 이제 조사 단계니까. 재판에 가기 전에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 것 같은데 장대호라는 인간은 사형을 구형해도 상관없다. 이런 이게 당당함인지 무모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장대호의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나쁜 놈이 죽인 사건입니다.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유치장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깐만요.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 장대호의 뇌구조를 정말 알아보고 싶네요, 진짜. 뭐 저 사람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거 등등이야 옆에 있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더 잘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 사람은 어떤 그 과대망상도 있고요. 네. 과대망상에 버금가는 피해의식도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의식이 일정 부분 작용하면 이 공격력이 강화되거든요. 그런 것 같고요. 과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무모한 자기과시 성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역사 사실을 하나 들었잖아요.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그러네요. 김부식의 아들. 네. 마치 본인이 이 정중부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래서 뭐 사형을 구형해도 상관없다. 나는 뭐 잘못 유치장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후 열망론하고 어찌됐건 그 송치된 이후에 정신감정의료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하. 저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자들이 양옆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장대호 표정 방금 보셨어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듯한 제스처까지 합니다. 고개를 이게 갸웃하는 것도 나와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거 김윤희 프로파일러 뭐 우리가 흔히 강력범죄, 잔혹범죄에서 많이 일컬어지는 사이코패스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장대호가. 제가 봤을 땐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 같고요. 또 프로파일러들이 면담한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노 표출형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범죄 자체가 흉악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진단하는 저희도 기준이 있는데요. 뭐 이 사람의 상향할 방식이라든지 정서 상태라든지 대인관계, 특히 반사회적인 성격을 많이 보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하는데 일단 범죄 전력도 많이 없는 데다가 대인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의 사이코패스랑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범죄 자체에서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범죄 표출형 범죄자라고 본 것 같습니다. 분노 표출형. 네, 분노. 그런데 박준 변호사님. 예.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저게 전략일 수 있어요? 저는 전략일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정말 어차피 지금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잔혹한 범죄에 동기도 뭐 적절하지 않고 또 사체 훼손에 유기까지. 그래 합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아니면 이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를 택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저 발언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또 얘기할 거잖아요, 양진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형량에도 영향을 미쳐요, 저 발언이? 만약에 저러한 발언을 그 재판장 안에서도 이제 유지를 해나간다면 당연히 이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인이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보통 저렇게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도 다 있고 본인이 다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양형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양형 얘기를 할 때에도 뭔가 초범이고 이런 부분은 유리한 거 정황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조금이나마 이제 유리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타당성을 강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신감정을 해봐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한 그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사실 네. 이 장대호 사건이 처음에 발발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혹시 이 피해자와 장대호가 오랜 원한 관계에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범죄가 워낙 끔찍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 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었었는데 검찰도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와 장대호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장대호와 이제 피해자의 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서 면밀히 수사를 했는데 이거는 면식범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리고 택시기사, 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모텔까지 이동하는데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기사의 진술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나서 그냥 아무 모텔이나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혹시 이 장대호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범행 동기 말고 뭐 금품을 뺏으려고 했다거나 네. 뭐 혹시 이런 게 없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뭐 계좌 내역 뭐 이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렇게 다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특별한 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를 꼭 그 범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도 유추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피해자의 태도를 좀 조사를 한 거예요. 아하. 그랬더니 이 피해자를 그 모텔로 태워다 준 택시기사가 이야기하기를 만취 상태였지만 반말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오히려 택시 잔돈까지 챙겨주더라. 이런 얘기 했고요. 또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 모텔 종업원하고 싸웠다는 말, 이런 말 없었고 돈을 줬는데도 안 받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간접 사실이 불구하지만요. 네.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어떤 행동에서 죽을 만큼 어떤 행동을 한 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장대호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돈도 안 주려고 그러고 모텔비도 안 주려고 그러고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다 내뿜고 반말을 찍찍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뭐 과장될 수는 있었지만 분명히 어떤 자극 기제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피해 남성이요. 국내 국적, 대한민국 국적은 갖고 있는 조선족 출신, 그러니까 중국 동포 출신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이 주소를 뒀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이 구로 지역, 이 모텔 등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주변인들도 그쪽 구로 쪽의 모텔에 가끔 간다는 말을 사건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장대가 그랬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2시간 동안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답니다.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2시간 동안 왜 처음 본 사람과 그렇게 말싸움을 했는데 죽일 생각을 했을까라는 측면하고 굳이 자기한테 불리한데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를 조절하는 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분노를 삭힙니다. 아니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네. 그 분노를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살해할 것인가를 더 구체화를 시키면서 분노를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왜 당당하다라고 아까 표현을 그렇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까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은 남과 다르다라는 것들로 자기의 삶을 채워갔던 사람입니다. 난 일반 살인범과 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흉악범이 흉악범을 죽인 거야. 네. 나는 빌런이지 일반 살인범과 달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이런 형식으로 높이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것도 일반적인 일반 범죄자와 합리화와는 다르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어떻게 보면 뻔한 수법입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이 장대호의 이 진술이요. 박준 변호사님 혹시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요소도 꽤 있지만 우발적 요소도 꽤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범행 동기는 우발적 요소라고 봐야 됩니다. 뭐 반말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지만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은 굳이 이게 고민을 했다가 한참 후에 필요할 때 실행을 했거든요.
또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과정은 계획적인데 그것을 또 흩뿌리는 형식이면 또 우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치밀하면서도 치밀하지 않는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대호 사건 이후 장대호의 그간의 행적들이 속속 드러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깜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상 카페도 실제로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장대호가. 그런데 그 민낯이 드러나니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양지민 변호사님, 글쎄요, 대한민국이 지금 실제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형 이 폐지 국가라는 것을 알고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대호한테 이 재판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한 건데요. 사체를 이제 은닉한 부분까지 사실 입증을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CCTV를 장대호가 이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3번을 사실 삭제를 했지만 그거를 일부 복원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방을 메고 장대호가 이제 모텔을 나서는 모습까지 이제 포착을 했고, 그 부분, 그러니까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이 재판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을 하고 있고, 이 범행 자체에 대해서 다 이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살인만 하더라도 이게 뭐 사형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체를 잔혹하게 훼손을 하고 유기를 한 점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걱정되는 건, 그리고 더 가슴이 아파오는 건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슬픔이잖아요. 유족분들이 얼마나 이 장대호의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지금 천불이 나고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이 사건이 애초에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알려졌죠. 그만큼 잔혹하게 훼손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피해자분의 시신 일부가 완전히 다 찾아진 게 아닌데, 그럼에도 이 유족들은 장례를 어제 치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 피해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이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장대호의 낱낱이 이 나쁜 점, 이 잘못된 점을 낱낱이 재판부가 일벌백계 해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